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 한국 사마천학회하고 호TV가 공동으로 제작합니다. 좀 알자 중국은 중국을 좀 더 제대로 또 깊이 있게 알고 이해하되 쉽게 재미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좀 알자 중국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프라인 강좌도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강좌도 하지만 오프라인 강좌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좀 알자 중국의 주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오늘 좀 알자 중국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미남, 미녀, 추남, 추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좀 알자 중국은 줄여서 좀 알중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말 그대로 좀 알자. 이 좀 알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좀 제대로 알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알자 중국의 프로그램은 중국 전반에 관한 기본 상식, 기본 지식, 기본적인 역사와 문화에 관한 이야기에다가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강의가 같이 포함됩니다. 중국 전반적인 이야기, 중국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기타 다양한 중국 사람들의 생활, 또 중국인 이런 것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메인 타이틀이 좀 알자 중국이고요. 이 좀 알자 중국 밑에는 아직까지는 두 개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카테고리는 범위는 점점 더 확대가 시킬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가중이라고 해서 좀 가보자 중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딸려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땅덩어리를 밟아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크기만 해도 우리 남쪽 땅의 약 100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땅이기 때문에 가보자 중국 1년에 공식적으로 2차례 정도 한국 사마천학회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단체나 이런 모임에서 맞춤형으로 중국 현지를 역사 문화 탐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게 되는 이런 다양한 옛날 고사들이라든지 또 중국을 이해하는 데 지름길 가운데 하나는 고사성어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자 또 깊이 있는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자 고사성어 해서 좀 알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알고 좀 알자 고사성어를 비롯해 가지고 사마천 사기에 관한 영상 프로그램은 호TV 유튜브를 통해서 현재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셔서 점점 갈수록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반에 관한 이해는 제가 지금 현재 개설한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이라고 하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양쪽 채널을 골고루 다 여러분들이 봐서 상호 보완적으로 또 심화학습을 원하는 분들은 원하는 메뉴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또 구독 신청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은 중국에 관해서 보다 많은 풍부한 지식과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마천학회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단법인 한국 사마천학회는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의 정신을 이어서 사회적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2014년도에 설립된 그런 사단법인입니다. 한국 사마천학회가 내세우는 사마천 정신은요. 첫째, 학력보다는 실력을, 둘째, 자격보다는 인격을, 셋째, 권위보다는 품위를, 넷째, 금전보다는 명예를, 다섯째, 특권보다는 책임을 앞세우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마천 사기를 32년 동안 공부하면서 늘 가졌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옳은 길을 걸어가야지, 특히 지식인으로서는 뭐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한국 사마천학회 정신 가운데 하나로서 옳은 길은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내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이 길을 여러분들의 격려와 더불어서 꾸준히 갈까 합니다. 한국 사마천학회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마천을 존경하고 사기의 정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홈페이지가 구축되는 대로 일반 회원들을 같이 모셔서 좀 더 다양하고 넓은 활동을 할까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의 중국 전문가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볼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 사마천학회의 가장 큰 목표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참여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처음 설립할 때 제가 상당히 공을 들여서 기부 지정 단체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됐든 간에 마음 놓고 후원을 해 주시면은 연말 정산에서 후원 영수증도 같이 발급이 되니까 이 후원 계좌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조직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일반 회원들이 거의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후원이 가장 중요한 격려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분들과 또 이 통장으로 후원 의사를 밝혀주시거나 후원을 해주시면은 한국 사마천학회가 하는 활동 항상 먼저 알려드리고, 또 한국 사마천학회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에 늘 먼저 모시고 또 우선 모시고 또 특혜를 드리는 그런 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 호TV와 한국 사마천학회가 공동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국 미남미녀, 추남추녀 이야기 첫 번째 짤막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주로 용어 정리를 가지고 또 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역대 미남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미남들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추남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남이라 그러면은 대개 이제 중국 역사에 있어서 이 잘생긴 사람들 하면은 미녀들한테만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이 몰렸기 때문에 사실 미남은 약간 뒷전이었고, 추남과 추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미남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추남, 추녀 이야기도 해드리면서 과연 미적인 관점, 사람이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오늘날 외모지상주의,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이게 외모지상주의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이쁨은 다 용서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죠? 이게 또 어디서 비롯됐는가 봤더니 공부만 잘하면은 다 용서된다라고 하는 아주 삐뚤어진 사고방식하고도 또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쁘면은 다 봐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잘생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또 어떤 평가를 받았으며 또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이거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 또 못생겼지만 이 사람들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추남들 이야기를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기회가 되면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이 장애인들 이야기가 제법 있습니다. 참으로도 놀랍게도 저도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원래 그거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었지 라고 그렇게 작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이 가고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사마천 당신 자신이 불구자였지 않습니까? 48살에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49살에 약사책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형수가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 길밖에 없을 경우, 꼭 살아남아야 될 경우, 그 당시에는 지식인들이 사대부가 자살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천도 그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었습니다. 오늘날하고 그때하고는 생사관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은 평생 동안 준비해왔고 자기 자신한테 지워진 시대적인 책임, 즉 역사가로서 역사책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치욕스러운, 죽음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자청하고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마천이 사실은 신체 가운데 일부분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마천이 왜 이런 기록을 남겨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조차도 갖지 못했었는데, 그 신체 일부분이 불편한 사람들 기록을 모아놓고 보니까, 사마천이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즉, 다리를 잘리거나 눈이 멀어지고 이런 상태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 뜻한 바를 이루어낸 사람들. 우리 이제 핸디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적, 육체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핸디캡을 극복한 사람들 이야기를 사마천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뜻밖에도 사마천 사기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그 불편함을 극복하고 큰 일을 일궈낸 사람들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남미녀, 추남추녀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핸디캡을 극복한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못생긴 사람들, 이 추남추녀들도 나름대로의 핸디캡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 잘생긴 사람도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잘생긴 사람이 핸디캡이라는 건 좀 이따가 이제 미남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위계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텐데 결국은 핸디캡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남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와 용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뭐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오래전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이 이 미적 감각이라는 게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당장 그 미적 감각을 가장 먼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건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미적 기준이나 그 다음에 미에 대한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시점인가는 형성이 됐을 겁니다. 정확하게 잘생긴 사람은 이러이러한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잘생긴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글이나 그런 기준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현재 남아있는 고고학적 유물들, 사람을 표현한 인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림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어떤 사람들을 아름답다라고 판단했는가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한나라 이후로 위진남북조 시대 때 특히 북방민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얼굴도 갸름하고 몸매도 아주 가는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이거 다른 좀 어려운 말로 수골청상이라고 하는데 바짝 마른 몸매에다가 아주 우아한 자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당나라 때 들어오면 그 기준이 바뀌는 거 아시죠? 그죠? 당나라 때 미녀들은 전부 다 풍만합니다. 몸매 자체가. 양귀비도 그랬고.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라는 거는 뭐 시대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또 유행을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가지고 미적 기준이나 미적 판단은 개개인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기록상으로는요, 재밌게도 세설신어라고 하는 책에 이 남조시대 때 송나라의 유의경이라는 사람이 동안 말기부터 동진까지 그러니까 AD 200년부터 420년까지 약 2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유명한 명사들 있죠. 유명인들의 일화집을 세설신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여기에 용지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용모,
외모에 관한 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용지편에 미남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남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 시기에 미남들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풀어 나갈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세설신화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조시대 때 403년부터 444년까지 42세로 세상을 떠난 유의경이라고 하는 학자가 편찬한 동안 말기부터 동진 시기 사이 명사들의 일화집이다. 필기식 단편소설의 선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필기식 단편소설을 필기소설이라고 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필기한다라는 한자는 똑같습니다만은 용어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간략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소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소설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어체로 기록된 중국 사람들은 이걸 지인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주로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고 해서 지인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지인소설하고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장르는 지괴소설이라고 해요. 판타지 소설이 있습니다. 그걸 지괴라고 하고 사람을 주로 다루고 있는 이런 소설 형태는 지인소설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책이 세설신화라는 책이고 굉장히 귀중한 책입니다. 왜? 이 시기에 약 200년간의 풍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명사들의 생활 모습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원래 8권이었습니다만은 다 잃어버리고 현재는 3권만 남아있고 이 3권 가운데 36개의 부문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권, 3권과 상중하 하권 가운데 용지 부문에 미남들 이야기가 몰려 있어서 미남들에 관한 정보를,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남들의 역사를 쭉 추적해 보면은 미남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또 미남들에 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남은 것은 이 세설신화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중국 역사상 약 300년에 걸친 대혼란기, 대분열기 이 시기에 역설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미남들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혼란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럽니까? 오도 갈 데 없고 또 어디 마음을 두지 못하고 또 그 시대에 시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남성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음은 음양할 때 그 음자고요. 이게 여성적인 부분이고 유자는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성 취향의 미적 추구가 이루어졌던 남자들 사이에서 그걸 음유라고 해요. 원래 전통적으로 중국의 남성상 하면은 양강미라고 합니다. 음양할 때 그 양자, 남자, 그 다음에 굳세고 강한 이런 남자를 미남으로 지금까지 인정을 해왔고 취급을 해왔는데 위진남북조 시대에 들어오면 이거 정반대가 되는 음유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독특한 미남, 독특한 미적 감각을 추구했고요. 이 시기에 미남들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다 보면은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중국 역사가 상당히 흥미로운 시대구나. 남자들의 잘생긴 남자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시대상도 읽어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중국 역사를 좀 더 들여다보고 싶으면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중국 역사를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시기에 도대체 미남들 사이에서 어떤 유행이, 어떤 풍조가 유행했는가라는 부분도 또 한번 알아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이 부분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 남자들이 수염을 밉니다. 이 시기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역대 인물들의 초상화를 보시면은 99% 다 수염이 있습니다. 그게 남성의 상징이었거든요. 사마천처럼 궁형을 당한 사람은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수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수염 없는 사마천의 초상화를 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초상화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밌게도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남자들이 수염을 다 밀어버립니다. 두 번째요. 분을 바릅니다. 요즘은 남성들이 화장하는 게 이제 흉이 아니죠. 뭐 옛날에
저희 세대 때는 어머니 화장대에서 어머니가 바르던 분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바르는 척하고 있으면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난리 나죠, 그죠? 남자놈이 말이에요. 뭐 떨어진다 그러죠, 그죠? 근데 위진단복제 때 남자들이 분을 발랐습니다. 세 번째, 향수죠. 향을 아주 다량 사용합니다. 적당히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 그래요. 재미난 일화 가운데 하나가 조조의 아들 가운데 조비라고 있죠. 그죠? 대단히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던 조비가 이 조비도 향을 너무 많이 뿌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리고 말을 타는데 말이 그 향수 때문에, 향수 냄새 때문에 뭐라 그러니까 마취가 됐다 그러나 화가 나가지고 말이 짜증이 나가지고 조비의 허벅지를 물어버립니다. 이 향이 싫었던 모양이죠. 그 권력자의 허벅지를 말이 무는 바람에 결국은 그 말은 죽었죠. 그죠? 그래서 애꿎은 말 한 마리가 죽은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향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그죠? 더 재미난 건요. 이 남자들이 완전 여성화됩니다. 이 신미관이 여성화돼 가지고요. 여자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 다음에 걸음걸이도 여자 걸음걸이를 흉내내는 이런 또 희한한 유행이 있었습니다. 이 위진단복제 때 유명한 명사들 가운데 재상까지 올라갔던 하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여자 복장을 하기를 좋아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예, 중국의 서예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왕희지 들어보셨죠? 중국 사람들이 이 왕희지를 서성이라고 합니다. 서예의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왕희지는요 걸어다닐 때 여성처럼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태폐적인 풍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약물 섭취입니다. 오석산이라고 하는 5종류의 광물로 된 약물을 주로 많이 복용을 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마약류입니다. 영어로는 뭐 페티딘이라고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두냉정이라고 쓰는데 이게 그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마취성이 강한 그런 마약 성분을 주로 많이 복용을 했어요. 근데 이 오석산을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피부병. 두 번째 가려움. 뭐 피부병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또 가렵겠죠. 세 번째 이게 이가 많이 생긴대요. 이. 요즘은 뭐 이가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가 뭔지 모르시지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몸에 머리카락이나 몸에 이가 있기 때문에 늘 소독도 하고 학교에서 늘 이제 신체 검사하게 되면은 저희 때는 이게 복장 검사, 신체 검사 이런 게 있었어요. 손톱 검사하고 머리카락 검사하고 뭐 목욕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검사하는데 그때 이 잡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이 천하의 명사들이 이 오석산이라고 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바람에 몸에 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점잖은 명사들이 때문에 막 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려워도 안 긁는 게 또 유행이 있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을 비틀게 되고 뭐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모양이고 또 하나는 이가 많다 보니까 몸 딱 끼는 옷을 못 입어요. 그래서 헐렁헐렁한 옷을 입게 되고 또 피부병 때문에 신발도 납작한 땅바닥에 바짝 닿는 신발을 못 신습니다. 그래서 남학신이 또 유행하게 됐습니다. 땅과 좀 떨어져 있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 자연 속에 파묻혀가지고 아주 고상한 이야기, 술과 더불어서 인생을 아주 짧은 인생 뭐 있겠냐. 즐겁고 재미있게 산수와 더불어서 술 마시다가 가자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졌던 상당히 태폐적인 사상을 가졌던 유명한 7사람들을 중림칠연이라고 합니다. 이 중림칠연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 가운데 해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해강이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조정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벼슬에 나오라고 벼슬 자리를 자꾸 제안을 합니다. 근데 해강이 싫은 거야. 벼슬 나가기가. 왜? 이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나라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괜히 벼슬했다가 궁중에서 그냥 정치 다툼에 휘말려가지고 죽거나 다치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사양을 합니다. 근데 사양하는데 사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몸에 이가 너무 많아서 라는 구실을 댔다라고 하는 글이 남아 있을 만큼 그 당시에 이 오석산 때문에 몸에 이가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위진남북 시대 때 이 음유미라고 하는 전혀 지금까지와는 다른 여성화된 미적 감각을 추구하게 되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파구가 없는 현실. 두 번째는 귀족들의 퇴폐 성향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다. 세 번째는 돌파구가 없다는 얘기는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불안한 미래. 그 다음에 그것이 시대적 현상으로 표출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남성에 대한 새로운 미적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세와 풍속이 미남을 만들었다.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사실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게 옛날이든 지금이든 아름다움은 기준은 약간씩 다르지만은 늘 아름다움을 추구해왔죠. 그 아름다움의 추구는 두 가지 방면으로 늘 추구가 됐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의 추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내면에 대한 추구가 늘 서로 보완되기도 하고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서로 충돌되기도 했습니다. 외모지상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오늘날 과연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인가?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미남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재미난 건요. 매맹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국의 유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몇 년 전 중국 전역을 휩쓸었던 유행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머리카락에다가 꽃 꽂고 다니는 거였어요. 좀 이따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저도 몇 년 전에 중국 갔다가 항주 갔다가 이 남녀를 불문하고 길거리에 전부 다 이런 이제 인공으로 만든 꽃이죠. 플라스틱 같은 걸로 꽃을 만들어서 이만한 판에다가 여러 형태의 꽃을 꽂아놓고 팔아요. 그러면은 그걸 사가지고 머리카락에다 그 자리에서 꽂아보는 이 꽃꽂기가 한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과연 뿌리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 기원이 있더라니까요. 원래 이제 꽃 꽂기는 사파가 되겠죠. 그래서 꽃을 꼽는다라고 해서 사파가 되겠는데 원래 동안시대부터 시작해서 당나라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액마기의 하나로서 머리에 꽃을 꽂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기운을 물리쳐주는 그런 액마기였기 때문에 크게 유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송나라 때 들어오면요. 갑자기 꽃꽂기가 대유행을 합니다.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 남자들 관이라든지 모자라든지 머리 속에다가 꽃을 꼽는 게 아주 그냥 대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 그러면 꽃이 남자를 먹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심지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서동파나 사마강 같은 이런 명사들 작품에도 머리에 꽃 꽂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서동파의 시 구절 가운데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늙은이야 머리에 꽃을 꽂아도 부끄럽지 않지만 늙은이 머리에 꽂힌 꽃은 당연히 부끄럽지 않겠는가 라는 아주 재미난 시를 남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늙은이도 머리카락에다가 꽃을 꽂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쁘라고 당당하게 꽂고 다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소동파는 늙은이야 뭐 이쁘라고 꽃을 머리에 꽂았으니까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겠지만은 그 늙은이 머리카락에 꽂힌 꽃은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렇게 비꼬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요 유행을 매맹초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는 요 탁본이 칼라로 된 탁본이 보시면 남자들인데 이게 남자들 모자 위에 다 꽃이 꽂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이 꽃을 파는 거야. 심지어 꽃만 판 게 아니고 풀도 팔고요. 여러 가지 과일도 위에다 달아놓고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자, 그 다음에 가운데 이 매맹초들이 이렇게 다양한 매맹초가 있고, 오른쪽은 젊은 남성이
머리 한복판에다가 풀을 꽂은 모습입니다. 이런 유행도 있었다라는 겁니다.